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인생 필수보험 총정리 5번째 마지막이네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요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자가 준비해야 될 보험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체크를 할 건데 살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 위험이 있대요. 그거 한번 볼 거고, 요 상속세,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상속세에 대한 국세청 생각, 내 생각, 내가 아니라 저가 아니고 여러분들 부자들 생각, 그다음에 요 상속세 낼 돈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이 종신보험이 얼마나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그 3가지 체크해 드릴 거예요. 요 시간 마치고 나면은 아마도 야 이거 부자도 돈 있다고 보험에 안 가입하는 게 아니구나. 필요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 뭘까요? 이거예요. 태어났으면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세금을 안 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세금이 요거에 대한 답인데, 죽었을 때 나오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상속세죠. 상속세. 근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이 상속세는 부자분들이 무서워하는 세금 중에서도 이게 제일 무서운 세금이에요. 근데 잘 모르고 계세요. 간과하고 계시다고요.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크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6월달, 7월달 정도 되면 항상들 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와, 나 이번에 세금 얼마 맞았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으니까. 야, 난 요번에 건물 하나 팔았다가, 집 하나 팔았다가, 땅 하나 팔았다가, 양도세 얼마 나왔다. 수천만 원 나왔다, 수억 나왔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자랑이고, 그분들이 볼 때는 한숨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상속세에 비하면 그건 세금 축에도 못 깁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소득세라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사장님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세라는 건 뭐예요? 건물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팔았을 때, 재산의 일부를 처분했을 때 번 돈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수천, 수억이 나오면 손 떨리죠. 전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상속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세금들을 내고 남은 돈 가지고서 재산을 형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평생 모은 자산에 대한 세금을 맞는 게 상속세다. 그게 상속세예요. 세율 몇 프로? 최고 세율 50%입니다. 절반이라고, 절반. 근데 지금 숨 쉬면서 살아계신 분들 중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내보신 분들은 계시지만, 나 죽었을 때 나오는 상속세는 낸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부모님 세대에서 상속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거의 무서움을 알지만, 자수성가하신 전문직 종사자 내지는 1세대 부자분들은 이거 잘 몰라요. 나중에 다 뺏긴다고, 요거.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는 조금 오래된 자료예요. 아마 10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FP 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VIP 고객 관리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봤던 자료인데, 홍길동님은 62세시고요. 사모님은 58세세요. 자녀분이 1명 있단 말이에요. 홍길동님이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자산 현황은 어떻게 됐냐면, 홍길동님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요거 공시지가 기준시가 따져보니까 그때 당시로 한 15억 정도 됐고, 임대보증금, 요런 것들 부채 성격인 게 한 8억 정도 됐고, 사모님 명의로 예금자산이 한 6억 정도 있었는데, 요거는 뭐였냐? 5년 전에 요 홍길동 남편한테서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대소득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사모님도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고, 남편이 재산이 조금은 있으니까 고민을 하셨겠죠. 나 할 거 없어? 나 이거 상속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한테 이제 조언을 물어봤을 것이고,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이거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고, 그리고 신랑이 남겨준 거에서 부채 같은 것들은 또 뺀다네? 그리고
마누라 있고 자식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뭐 세금 안 내도 된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건물의 가치는 15억이고 거기서 보증금과 기타 부채의 성격이 8억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돈은 7억 남은 거잖아요. 거기에 배우자 공제 5억, 자식 있으니까 일괄 공제 5억 하면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상속재산 빵 안 내야지. 신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잊고 사셨겠죠. 그러다가 몇 달 뒤에 편지가 날라왔는데 세무서에서 보낸 편지였겠죠. 수익형 부동산, 뭐 상가라든지 뭐 요런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세무서에서는 이분하고 다르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소득하고 보증금을 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평가를 했더니 세무서에서는 그 건물을 28억짜리로 봤습니다. 15억이 아니라. 그리고 가족한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6억 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증금, 부채 이런 걸 빼니까 아저씨가 남겨주신 상속재산은 얼마가 되느냐? 26억 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10억 하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16억 원이 됐다. 세율 40%입니다. 거기서 1억 6천만 원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마 4억 8천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제때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죠. 미신고 가산세가 4억 8천에 20%가 붙어요. 그래서 총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냐? 5억 7천6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다. 아, 나 몰랐어요. 봐줄까요?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특히 세무서들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슬프겠습니까? 이거 세금 낼 때가 슬프겠습니까? 물론 둘 다 슬프겠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충격이 크겠죠. 근데 만약에 요 사모님이 조금 더 현명하게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라면은 세금은 요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상속재산은 똑같이 26억 원인데 배우자 공제 이거는 최소 5억이지만 법적 상속 비율 사모님이 받아가는 법정 상속 비율 내에서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다? 30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제때 신고를 하시고 이 건물에 대한 명의를 사모님 앞으로 돌려놨다. 그 상태다라면은 이 상태에서는 배우자 공제가 얼마가 된다? 15억이 넘게 된다. 거기다가 일괄 공제 있죠. 예금 6억 원에 대한 금융재산 공제 1억 2천만 원 하면 과표 4억 2천만 원이고 이건 20%란 말이에요. 거기서 1천만 원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고세액 공제기 이거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그때는 10%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의 세금으로 막을 수 있다? 7,500만 원. 물론 이 돈도 큰 돈이지만 이거에 비하면 7분의 1, 8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속세가 이런 거다라고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반 분들은 상속세는 나랑 관계없어. 부자분들이랑 있는 거고 난 부자가 아니야. 에? 그리고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을 해요. 먼 미래의 일이기는 맞아요. 근데 세상에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하늘나라 가는데 순서대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라고. 그럼 그때 고민을 하시면 늦다. 그리고 나랑 관계없는 세금이라 생각한다. 제가 이제 필드에서 뛸 때는 이런 세미나들 뭐 골프장 같은 데 가서 세미나들 많이 했어요. 부산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부부가 한 20여 쌍? 그래서 아마 한 10팀인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놨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난 부자 아니야. 난 부자 아니야. 한 500억은 있어야 부자예요. 제가 부자예요. 제가. 제하고 상담하세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동행한 설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요? 한 200억 있대요. 200억. 근데 200억 있는 분이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해. 왜 친구는 500억 있으니까. 근데 100억, 200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서울의 아파트 한 채 혹은 뭐 어디 수도권의 작은 꼬마 빌딩 요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 뭐 한 20억, 30억, 물론 큰 자산을 보유하신 거지만은 젊은 상태에서 20억, 30억, 아니, 나는
자산을 늘려야 될 때지 자산 상속을 준비할 때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20억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20억이 될까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 벌고 있고 자산은 또 늘어날 자산에 투자를 하셨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요 20억이 만약에 뭐 50세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투자 수익률을 한 4% 정도로 잡잖아요. 그러면 20억이 40억 되는데 18년 걸립니다. 50세라면 60대 후반에 그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 그게 18년이 지나면 40억이 8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80세 돼갖고 내가 100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종신보험가입해야지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큰 그림을 그려놔라. 큰 그림을. 요걸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고 30억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신 분이 영면하게 되셨을 때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영면하게 되셨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30억이 있다. 일괄공제 5억 이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장래비 공제니 금융재산 공제니 배우자가 안 계시니까 그거는 빼고 뭐 거기다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돌아가신 분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 그 집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해갖고 퉁쳐서 6억. 그러면 과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9억 되는 거거든요. 30억 남겨주신 분이 요거 빼고 저거 빼고 19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세율이 몇 프로냐? 40%예요. 거기서 1억 6천만 원 빼줍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 애누리 없이 6억 나오는 거예요. 이 6억 원의 세금은 6개월 안에 현금 내지는 현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분할 납부도 다 가능해요. 근데 다 이자 내야 돼요. 그리고 안 내도 되는 돈이 아니라고 내야 되는 돈이라고. 이 6억 원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3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근데 그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 6억을 현찰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뭘로 갖고 계셔요? 부동산이나 어떤 회사의 지분 형태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거를 이제 가산세를 안 맞으려면 이제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번, 아버지가 남겨준 부동산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제일 쉽죠? 그죠? 근데 대출을 그냥 해줍니까? 이자를 내야 될 것이고, 원금은 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하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물음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감정평가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내 상속세가 그거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고. 6억보다 몇 천만 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부동산의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해서 상속세를 내면 되겠네요. 뭐 아버지 남겨준 재산 많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법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1번 기준이 뭐냐? 실제 거래가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내에 실제 거래 가격이 있으면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없으면 보충적인 방법이라 그래갖고서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받은 평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수용된 금액이 있다 수용된 금액이라든지 요걸 가지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보통 10억인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작으면 6억 보통 8억 실거래가보다는 적게 평가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실거래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10억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낼 거였는데 요거를 내가 팔게 됨으로써 15억 원의 실거래가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5억이 늘어난 거죠. 늘어난 돈의 40%가 세금이라고 이 경우에는. 그러면 6억 낼 때도 손 떨리는데 거기서 또 40% 더 늘어봐요. 아니잖아요 이건. 물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납. 이건 뭐 갖고 있는 부동산 세금 대신에 명의를 국세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거를 내가 팔면 10억을 받아. 하지만 이거를 내가 물납으로 신청을 한다. 감정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10억까지 안 쳐준다고. 응? 그러면 한 8억 정도, 9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쳐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6억 원의 세금을 물납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6억보다 가치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께서 살아 계실 때 그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6억짜리 혹은 뭐 10억짜리에 가입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속세는 뭐예요? 돌아가실 때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종신보험은 뭡니까? 돌아가시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신 분이다라면은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상속세 6억,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보험금 뭐 6억, 10억 가입하셨으면 10억. 어떻게 해야 돼요? 내고 남는다고 이게. 하지만 낸 돈은 얼마나 될까요? 유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사망보험금은 낸 돈보다 많이 보험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신보험 가입을 하신 그 시점서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6억 원의 보험 가입 금액을 해놨다. 그러면 오늘 사인하고 1회 보험료가 인출이 됐다가 한 달 뒤에 영면하신다 하더라도 약속한 금액은 6억 원이 나간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대한 리스크도 종신보험이 좋고 비용 대비 효과도 종신보험이 좋다. 그래서 많은 현명한 부자분들은 있잖아요. 종신보험 가입합니다. 이 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신문 기사 자료고 지금은 국세청 그 콜센터 번호가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엔 이 번호를 썼단 말이에요. 1588-0060. 콜센터 번호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세청에서 홍보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상속세 재원 마련, 합법적인 방법이다. 자, 요약을 하면요. 상속세는 제일 무서운 세금이다. 왜냐? 1년 번 돈 이런 거가 아니고 평생 번 돈에 대한 세금이다. 세율 50%다. 현재의 자산이 아니라 사망 시점의 자산으로 평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난 아직 아니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신보험은 제일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근데 요거 가입하실 때 있잖아요.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 피보험자 이 관계를 잘 생각해보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가입하셨다가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뭐 5억, 10억 이것도 뭐에 포함될 수가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절반은 날아가는 돈이라고 그러면. 근데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을 어떻게 세팅을 해놓느냐에 따라서는 세금하고 무관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잘 봐두셔라. 자, 이제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5번 영상을 통해서 인생 필수보험 총정리들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야, 난 보험 필요 없어. 나 보험 싫어해. 이렇게 보험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끔 봐요. 옛날만큼 많지는 않지만 근데 대화를 해보면 있잖아요. 아직까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만나봤지만 대화를 했을 때 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분은 못 만나봤습니다. 누구한테나 보험은 다 필요한 거다. 청년들, 젊은 부부,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법인사업 하시는 분들, 심지어 돈이 많으신 분들까지도 보험에 대한 니즈는 존재를 하더라. 간혹 보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험은 2개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 2개가 뭔가 보면 실손하고 자동차 보험이래요. 걔네들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2개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실손 청구해 봤더니 좋더라. 나 자동차 사고 나봤는데 자동차 보험 없으면 안 되겠더라.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엔 보험이 정말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2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쥐가 암에 안 걸렸으니까 암보험이 필요 없는 것이고 집에 불이 안 나봤으니까 자기가 키우던 개가 지나가는 행인에 발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두 개면 된다 생각하는 거고 살면서 닥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형태로 언제 닥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때문에 현재 생활이 불편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한 보험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현명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뭐 설계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일반 보험의 소비자든지 간에 뭐 어떤 일이든 그렇대요.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있죠? 그거에 경험이 더해지면 그때는 지혜가 된대요. 지혜. 그리고 이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에 지혜, 아이디어겠죠. 이게 더해지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험이 아니라 솔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 지금 제가 여기서 열거한 그 보험의 컨셉들은 있잖아요. 설계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중에서 일부일 뿐입니다.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설계사 일을 하려고 보시면 할 일 엄청 많아요. 비즈니스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소비자라면은 보험 있잖아요. 이거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예요. 네. 요 인생 필수 보험 총정리 요 시간을 통해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좀 새로워지는, 달라지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았겠습니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구독 꽝, 좋아요 꽝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